자, 들어가겠습니다. 조세로 갈게요. 조세로 가시면은 그 페이지로 가셔서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죠. 들어가는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투자 파트를 좀 빨리 나가야기 때문에 조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조세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조세 기능은 자원 배분만 해요. 소득 재분배도 있어요.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우리가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얻었습니까?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고. 근데 소득 재분배만 있어요. 자원 배분도 해요. 자원 배분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 또 조세로 이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어서 공공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도 기능이 갖는다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서 요게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 다시 한번 배보겠는데요. 자,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걷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한테 떠맡기는 게 조세 부과예요? 전가예요? 전가. 부과는 정부가 하는 거죠. 전가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공급자면 얘가 수요자, 제가 생산자면 소비자가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제곱미터. 그럼 얘가 100원을 이제 부과시켰어요. 정부가. 그럼 그냥입니까? 제가 가격을 올립니까? 올려요.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자 1,060원만큼 올라갔다. 그럼 소비자 부담이 적어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많아졌어요. 소비자 잉여가 줄었죠. 그래프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수요가 늘어납니까? 수요가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60원을 내가 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100원에서 65원은 40원을 임대인이 냈죠. 그럼 임대인도 수입이 늘어났나요? 수입이 줄어들었나요?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서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은 공공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 선택의 폭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다 보니까 유리하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수요자들이 임차인들이 비탄력적이다,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전가시켜도 어떻게 돼? 잡죠.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건 유리하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겠어요,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죠. 갈 데가 있나요? 갈 데가 없나요?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죠. 전 조세가 정이 들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어떻다? 커지겠죠. 그럼 이따가 탄력적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은 조세 부담이 커진다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긴 다 했고 넘기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넘기시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좀 어렵게 떴는데, 자, 그래프를 갑니다. 자, 만약에 정부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아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대료가 아까 어떻습니까? 1,000원에서 자, 조세를 부과시키면은 자,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조세 부과. 그럼 기분이 나쁘니까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상향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따보세요. 자,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만약에 1,000원에 이제 10개를 이제 판매하게 되면 요 전체 면적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산자가 만약에 이 칠판 주기에는 1,000원 받는다. 그럼 여기가 밑에가 생산비가 되거든요. 그럼 요 노란색이 여기에 따라보세요. 생산자 잉여. 이 생산자 잉여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 잉여가 돼요. 근데 소비자도 잉여가 있겠죠. 그죠? 소비자 잉여는 전체적으로 낸다는 가격이 있는데 얘는 여금만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따보세요. 소비자 잉여. 그럼 이 잉여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잉여가 또 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얘한테 저산세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얘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요새 트렌드가 좌측으로 올라갔죠. 그냥요 좌상향 이동이에요. 그럼 양은 줄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한 것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올린 것만큼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줄어듭니까? 공급도 줄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였던 이 잉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요 삼각형이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할게요? 발생할까요?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냥요 가격을 올려요. 그럼 1060원만큼 올리니까 세금을 가져가지만 잉여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고 감소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런가요? 자, 공급자들도 이만큼은 정부가 뺏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없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요. 1000원에서 60원을 빼면 40원이니까 960원에 팔았죠. 그럼 수입도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 저자분이 3번하고 4번을 해놨죠. 그러면 4번은 이제 갈게요. 3번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가격 인상의 방법으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이 담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탄력 쪽이 유리하고 비탄력 쪽이 불리하죠? 그럼 거기 위에 보시면 3번에 좀 전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60원만큼 올라갔죠. 그럼 60원만큼 수요자 지불하는 높이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어요. 감소하고 40원만큼 공급자 이윤이 감소했죠. 생산자 이익가 감소했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했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은 상대적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게 있는데 넘겨보세요. 이 저자분이 박스로 하나 해놓으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 박스에 핵심 콕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큰 게 좋죠. 그럼 대체재가 많죠.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으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기울기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럽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까? 근데 그쪽이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죠. 선택폭이 제한되니까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급하고 기울기 절대값이 클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탄력적인 경우는 그냥요 유리해요.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 쪽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토지세에 대한 우리가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요게 헨리 조지 이론이 있잖아요. 무슨 조지? 별 조지가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 이론인데 갑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헨리 조지는 고존합파입니다. 무슨 합파다?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고존합파는 지대를 그냥 봤습니까? 잉여를 봤습니까? 잉여. 불로소득으로 봤죠. 그죠? 그럼 얘는 자,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용도가 전환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옛날 이론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부중성 때문에 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전혀 생각 못한 거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갑이 지주라면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죠. 부과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전가시킵니까?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얘는 지대에 대한 임대를 못 올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배우셨을 때 요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죠? 그럼 전가를 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니까 있는 사람이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세 외에는 다 철폐하고 토지세만 거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으면, 야, 봐봐. 아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이 공급을 줄였습니까? 줄여서 자원 배분이 안 됐죠. 순손실이 발생했죠. 근데 이 공급 자체가 물리적 공급은 물량이 못 줄이죠. 그러면 세금을 전가시켜도 가격도 못 올리고 못 줄인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지금 이론이다, 옛날 이론이다. 자, 지금은 이 저자분도 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이 됩니까? 그럼 어느 정도 탄력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이론은 옛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경제적 효과에
자, 옛날에 했으니까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자, 이 우리 요 헨리 조지께서는 그냥요, 고전화파예요. 그럼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된다, 전가되지가 않는다.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적죠.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사람이 다 내니까 형평성에도 맞고, 지금 비효율적인 막 세금이 걷어진다면 그런 세금은 걷지 말라는 얘기죠. 효율성도 이제 맞는데, 자, 헨리 조지는 그냥입니까?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합니까? 그럼 토지세 나오는 지대수를 100% 징수할 때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세금은 다 철폐하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안 나왔지만 4번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이에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전환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완전 비탈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가될 수가 있다라는 가정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완전 비탈적이 나왔다면 그건 무슨 조지 이론이다, 헨리 조지 이론이다,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탄력성에 대한 재산세 경제 효과는 넘겨보세요.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그 위에 파란 색깔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자,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신규 고가와 기존이 있다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신주택에 많이 부담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소득이 관계없이 만약에 동일세율로 한다면 역진세가 나타나죠. 문세가 나타난다? 그럼 누가 더 부담이 큽니까? 저소득층 부담이 더 크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인데요, 누진세로 가야 돼요. 누진세로 가야 되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적게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지만 저주택 임차에 대한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나요? 자, 요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따 문제 확인할 텐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간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결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어떻습니까?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어떤 실패적으로 나타난 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서 우리가 2017년 8.2 정책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시킵니까? 그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는 것은, 자, 옛날에 강남에 막 주택 가격이 막 오르게 되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데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기간을 줍니까? 그래서 2018년 4월달서부터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부 생각은 어때요? 빨리 물량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럼 정부 생각은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거 누구 생각이죠? 정부 생각이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양도세를 중과한 사람은 그냥요,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럼 눈 깜짝 안 하죠. 정권 바뀌면 되는데 메롱 하는 게 동결효과예요. 그럼 그냥요, 물량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럼 물량이 잠기죠. 그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버려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세 나오고 동결효과로 바로 가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 하락 상승, 공급이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나요? 가시게 되면은, 자 3번에 가시면은 양도소득세 중간은 그냥입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까? 자, 기억번에 보시면 왜 그렇죠? 무슨 효과 때문에 그렇죠? 동결효과요. 물량을 안 해놓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 처분을 기피한다는 얘기죠. 공급이 오히려 나와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그 전 시간에 마지막 프린트를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탄력성에 대한 대체제가 많아지죠. 그러면 수요 임차인이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임차인의 전가된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양도세 중과라는 동결효과가 나왔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5번이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그럼 헨리 조지 이론이 맞으려면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3번에도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공급을 못 줄이잖아요, 그죠? 비탄력적은 자원 배분이 큰 비효율적일 겁니까? 자원 배분의 외국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그 4번에 별표 쳐보세요. 이게 기출문제 똑같이 두 번 나와서 그런데 토지용 특정방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세금에 대해 차등한 가치 세금에 대해 동일한 세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조제는 조금 시간이 왜냐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투자를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투자를. 자, 투자 파트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프린트에 대한 순서가 원래는 이 투자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가셔서 329로 가시면 투자의 파트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329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이며 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겨야죠. 그럼 내가 낸 건 그냥요 확실해요. 미래 수익은 불확실하죠. 그냥요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위험한 만큼 수익도 요구하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에 투자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보통 임대를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원하세요? 양도차익 원하시는 분은 투기꾼이에요. 그냥이야 둘 다 원해. 그러면 임대료와 양도차익을 다 얻는다는 거죠. 거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책을 썼긴 했는데 이 저자분이 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좀 섞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지렛대 효과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제가 적어놨어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352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352 가셨나요? 지렛대 효과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 그 투자의 순서가 있거든요. 지렛대를 보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본 다음에 수익률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 나와 있죠, 그죠? 얘가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그냥 한 2개 정도 없어요? 뭐 치세요. 큰일 났네.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2개 정도 치세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계속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이 오른쪽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 썩 좋은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자칫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다음에 제 오늘 프린트 문제를 풀어드리겠는데 자, 이제 정리하실 텐데요.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습니까? 얘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죠. 그 얘는 무조건 뭘 물어보냐면 타인 자본을 증가시키면 그냥요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그럼 수익률도 높아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요. 무슨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다는 게 중요하죠. 총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투자 자본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했을 때 대비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근데 얘를 무조건 뜨는 게 위험도 안 증가한다, 위험도 증가한다, 증가하게 돼요. 그럼 제 말 믿고 무조건 지렛대 효과 나왔다, 그럼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자, 우리가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렛대 효과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이따 문제를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이 제일 낫죠. 정하고 부하고 그 다음에 중립적에서는 어떤 지렛대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정이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해하실 게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좀 그 오른쪽 문제는 그냥 2가지를 풀라는 것이지 그렇게 큰 걸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총투자액이라는 게 나와요. 총자본입니다. 자, 그럼 전체 금액이 1억 들어가죠. 그럼 여기 타인 자본을 빌릴 수 있고 내 돈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소득이 순용업 소득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순용업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자본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전체 자본입니까? 전체 자본 내가 돈을 안 빌렸을 때 한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1억에서 2천만 원이니까 100분율로 한다면 20%가 되죠. 그럼 내가 투자해서 이 20%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대답 좀 했어요.
이제 내가 돈 들어가는 거는 1억보다 타인 돈을 빌리죠. 이해 갔어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면 그냥 이자를 내요. 이자보다 얘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4천만 원이 내 돈이다. 그럼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배우셨죠? 자기 자본. 자, 두 자로 그냥입니까? 지분이라고 합니까? 지분,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구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고,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 빼니까 타인 자본이 6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 그럼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지분이에요, 저당이에요? 저당. 그럼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지분은 그냥입니까? 지 겁니까? 자기가 임대사업에 투자한 거고, 저당은 누구시죠? 저분이 누구셔요? 은행이 먹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차입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차입이자가 20%보다 많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이게 10% 보면, 연 10% 보면 투자할 거가 되지, 얘가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작게. 총자본하고 저당 중에서는 어떤 게 커야 돼? 총자본이 커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얘기해봐요. 자, 내가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 아직 구했어요? 아직 안 구했어요? 구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이자하고 총자본 중에서 어떻게 커야 된다? 총자본이 커야 되지, 이자가 크면 마이너스가 돼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무슨 수익률 높인다? 자기자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봐봐. 마술이야. 얘가 몇 퍼센트지? 얘가. 그렇지? 그럼 얘가 높아지는 거야. 분위기가 안 좋아. 왜? 얘가 크니까. 얘 크니까 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맞았어요? 해볼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가 더 크면은 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 자본이 1억이요,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대답해봐요. 상태를 좀 보고 가야 돼요. 그 4천만 원이 1억에 대한 2천원과 4천원과 2천원이 틀린 거예요. 그럼 4천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소득은 같습니까?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건 모의고사에 만약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양도 차익이 있습니까? 그것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가치가 상승한 게 만약에 2%다. 그럼 200만 원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또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상승이 나오면 더 하셔야 돼요. 근데 가치 상승이 없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2천만 원으로 가볼게요.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럼 임대료만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천만 원이라는 소득은 똑같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를 빼야 됩니까? 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6천에 대한 10%는 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는데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1,400이죠. 해줘야 돼요. 그럼 1,400만 원을 만약에 4천만 원 나누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 이건 제가 할게요. 35%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입니까? 20% 큽니까? 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지렛대가 된다? 정. 근데 만약에 총자본하고 저당 중에서 저당이 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이고 20이면 빼면 제로죠.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럼 우리가 얘가 20이면 얘도 2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와 얘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제일 중요한 게 지가 많이 벌어야지 저분이 많이 벌으시면 안 되죠. 그럼 제일 커야 되는 게 그냥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런가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적어야 된다, 제일 커야 된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총자본으로 보죠.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보다는 저당 수익률 중에서 어떤 수익률이 커야 돼요? 총자본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수익률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둘 중을 갖고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억에 2천만 원이라는 20%라는 건 아직 투자하기 전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은행이자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총자본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보다는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20에서 그 10%를 뺀 게 지렛대예요. 그럼 20에서 10을 빼면 플러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 수익률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3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20%인데 30%를 이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20에서 3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같을 수도 있죠. 같다 보면 어떤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냐면 20에서 20을 빼게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제로가 됩니까? 그럼 중립적인 내부 조건 지렛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어떤 수익률과 어떤 수익률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총자본과 저당에 대한 걸 따라서 지렛대 효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던 게 보세요. 이 부는요, 이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뭐가 크죠? 이자가 커요. 그런가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더라도 정의 지렛효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있다 없다? 없죠. 항상 부과되는 거지.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전환되려면 그냥 이자가 바뀌어야 돼. 이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지금 좌측에 보시면 352페이지 거기 기출 체크라는 게 있나? 거기 3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가장 어렵게 뜬 건데 봐요. 지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럼 반드시 이거는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총자본보다 낮게 되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부채 비율을 또 낮게 해도 정으로는 전환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울 텐데, 그죠? 왜냐면 이건 그냥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요. 얘보다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더라도 그냥요 이자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자는 마이너스 30% 받는다는 이자가 고정됐기 때문에 정으로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전환이 되려면 그냥요 이자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이자가 바뀐 게 아니라 돈 빌리는 비율이 낮춰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 갔나? 분위기 안 좋아? 자, 지금 그냥이야 전환될 수가 없어. 왜? 이자가 이게 더 높으니까. 그런가? 그럼 돈을 낮게 빌리더라도 이건 안 바뀌잖아요. 그럼 하락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정으로는 전환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빨리 씻기 전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빨리 1번 가.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1번 빨리. 오늘 프린트 안 받으셨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보세요. 지금 총자본과 저당을 의사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총자본 수준이 더 커야 돼요. 오늘 화이팅.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번은 어떻게 돼요? 정의돼야 되죠. 정의되면은 지분 수준이 더 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과되려면 뭐가 크죠? 저당 수준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레버리지는 무조건 그냥이다. 위험은 감소한다. 감소해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나왔다. 그럼 위험이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증가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게 나와도 흔들리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커지는 건 당연히 위험하죠. 경기 변동이 금리 변동에 따른 것은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요 이자가 높아요. 그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을 높이든 높여도 그 어떻습니까? 그 이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겠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지금 봐봐. 1억에서 2천만 원이 나왔다는 자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수익률이 그냥요 이자보다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는 게 지렛대 효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얘가 높아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계산 문제도 그냥이야 알아야 찍어. 그럼 만약에 얘가 높고 얘가 낮아.
그럼 얘는 그냥야 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20%보다 높은 걸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연사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시험 문제 주장이 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높겠죠. 얘기해봐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얘보다 낮는 걸 찍으셔야 돼요. 잘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같아요. 그럼 그냥요 지렛대가 없어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20%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뭐하고 뭐와 비교가 중요한 겁니까? 총자본하고 저당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 지렛대 효과 나왔다. 무조건 그냥이다. 위험이 증가한다. 증가하고 이거는 타인자본을 늘려서 총자본 수익이 높아진다. 자기자본 수익이 높아진다. 자기자본 수익이 높아지고 전세를 끼고 주택 산 것도 2년 있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로 좀 유도해 볼게요. 368 투자가 힘듭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한민국에는 이제 순서가 이 순서거든요. 지금 368 가셨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지렛대 효과를 따라서 금융적 위험,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거의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배우시다는 것은 어떻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어떤 유형이 있을까? 그럼 첫 번째는 사업상에 대한 게 있죠. 다 임대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상 위험이라는 건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수익성과 관련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운영, 위치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바뀌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분양을 해서 임대 수요가 많을 것 같았는데 공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그럼 시장은 피할 수가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을까요? 없죠. 수요와 공급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이런 건 사업상에 대한 시장이고, 운영은 갑자기 근로자가 파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영업 경비 변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거는 그장이다 운영 위험이다. 자, 위치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 위치적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OX를 풀어봤는데 봐봐. 자, 우리가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부지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생긴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자, 지금 갑니다. 저는 이제 그 출제원 자격이 있어서 출제를 하는데 제가 하게 되면 학원을 강의 못 하거든요. 민간 자격증을 출제했어요. 출제원들하고. 청기누설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시장, 운영, 위치적이 있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 딴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장을 차리려면 남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죠. 찾았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같이 출제원을 같이 냈기 때문에 얘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찾았습니까?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내년에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나 보시고, 그 다음에 사금법인 금융상이라는 게 있죠. 금융적 위험은 그다음에 자금의 융통. 좀 전에 지렛대 효과 아시죠? 그럼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그냥요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 높아지죠. 근데 금융적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는 그 원인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요? 많이 빌려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에 내 돈을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그냥야 제거될 수도 있어.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키가 되고,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법률 쪽은, 자, 갑니다. 그냥입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그럼 내가 투자하고 나서 법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책이 자꾸 바뀌거나 규제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작년에 투자해서 좀 돈을 벌었는데 제가 막 투자를 하고 그 다음날에 투기 지역으로 묶여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잘 찍었는지 하여튼 그냥 야 법이 바뀌어. 그냥 야 나 묶였어. 묶여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 봐봐. 그냥 야 묶였어. 내가 묶여. 정부님. 그치? 그러면 그냥 야 법이 바뀌어서 그래. 바뀌어서 그렇죠. 재밌게 합시다. 아시겠죠? 이건 정책이 밥이 많아서 그래. 법이 바뀌어서 그래. 변화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금 법인 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는 그냥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이걸 임대료 올려버려요. 그럼 임차인을 전가시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대출자 입장에서 냅니다. 누구 입장 낸다? 그러면 대출자는 빌려주는 사람 은행이잖아요. 예전에 풀어봤던 건데 그럼 차입자가 그냥요 이게 투자한 사람이에요. 투자한 사람이죠. 그런가요? 아까 1억 투자했잖아. 1억 통토해서 얼마 빌렸어 이게 6천만 원 빌렸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어떻습니까? 이 차입자가 이자를 내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이자를 내게 되면은 자 고정과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정하고 변동을 봤을 때 지금 그냥이야 물가가 상승했어. 화폐 가치가 정말? 그러면 100만 원 받은 이자에 대한 것이 화폐 가치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이제 올려야 돼. 그렇죠. 그럼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그러면은 빨리 누르면 금매로 내놔야 되죠.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유동성 위험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죠. 그래서 사금, 법, 인유. 그래서 다른 게 낼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또 집에 가서 또 뭐 했니? 그럴까봐 또 체크해 볼게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은 어느 위치? 그러니까 어느 위치? 쉬운 위치. 그래요.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변해서 수요 감소하면 공급이 과잉되죠. 임대료 수입이 감소해서 그 결과 임대료가 하락된 거는 이 시장 심체는 이 시장 위험을 찍으셔야 되고 운영은 그냥입니까? 영업 경비가 바뀝니까? 영업 경비에 대한 비출이 많아질 수 있죠. 근데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요. 금융적은 타인 자본을 빌려서 그렇죠. 그럼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 금융적 경우는 제거될 수가 있지만 디렉트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저 보세요. 아까 제가 그냥요 이 묶였어요. 어머 묶였지요. 그럼 그냥요 나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난 투자가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자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구매력 하락 위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자 입장은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변동을 원하죠. 그런가요? 그럼 변동을 원한 것만큼 차입자한테 투자자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투자는 그냥입니까? 그걸 고려해야 됩니까? 그럼 인플레만큼 요구하는 걸 높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유동성은 현금화가 안 되죠. 그럼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손실이 됩니까? 황금성이 위험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일단은 문제를 지금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가 좀 짬뽕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좀 전에 했던 것만 좀 건드리겠습니다. 2번 있어요. 2번 갈게요. 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1번 갑니다. 자, 투자 부동산을 현금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위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 황금성도 되죠. 유동성, 약간 유동적, 아까 유동성 위험이 있었죠. 그걸 찍으셔야 돼요. 그럼 금융적으로 뭐로 바꾸죠? 유동성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2번이 기출이에요. 2번 한번 얘기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대출자 입장입니다.
바뀌었나요?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대출자 입장은 어떤 걸 원한다? 변동을 원하죠. 이게 거의 시험 문제 2번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요 1, 2번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좀 건드리세요. 왜냐면 지금 거기까지 하고 또 제가 다음 거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딱 끊고 거기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사람이 이상해. 이걸 딱 끊고 내가 다 주고 나서 또 가면은 네가 언제 얘기할까봐 금융 쪽을 뭘로 바꾸고 유동성, 변동하고 고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얘가 두 문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유동성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어떤 건지.